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이 세 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김동완 의장과 이선혁 대표 그리고 빈센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하나길거리 한방홀 대만은 좀 감동력이 듭니다. 저의 30대 중반을 보냈던 때기도 하고, 또 저희 삼프로TV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처음 이렇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에서 늘 이 무대에만 서면 조금 감동력이 되는데요. 제가 요즘 저녁 방송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 이선혁 대표가 출연을 한다면 가급적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 방송을 하면 딱 뇌리에 박히는 한마디를 만들거든요. 그때 뭔 한마디를 했었죠? 금반지였었어요. 네.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주회사를 사라. 이렇게 해서 금반지라고 했는데, 약간 모조품이 있었어요. 반바지라고. 네, 바이오 때문에 죽 썼어요. 금반지라 적중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바쁘다 투자 하나의 메인 MC경, 또, 우리 주에 한 번씩 또 삼프로TV 아침 라이브에 나오시는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여주사라고. 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네. 그리고 4,000포인트를 정확히 맞춘 우리 빈센트가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 한 마디씩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도에 정말 여러분 큰 부자 되시는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액기스 있는 그런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여러분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도 요즘 잠을 좀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는 어떻게 됐지? 엔비디아 어떻게 됐지? 이거 계속 보게 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AI 버블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꽤 됐어요. 한두 달 정도 된 미국발 AI 버블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시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버블이라는 얘기들 굉장히 또 강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실체가 없는 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냉정하게 보세요. 실체가 없나요? 실체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옵니까? 실적이 나오죠. 이건 버블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버블을 주장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증권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경제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너무 과하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가 정말 과한 걸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버블이라고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역사상 이런 규모로 투자를 단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에서 빅테크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 돈을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를 보고 우리는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진짜 버블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최소한 이 AI에 대한 성능 개선이 없으면 버블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더 나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구글이 그저 괄목할 만한 제미나이 3를 내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 GPT를 또 죽지 않게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있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도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또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 AI가 단순한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시는 것처럼 AI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의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50년 만에 살기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많이 가보시지만 미국의 인건비 또는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생각을 하면 미국이 과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미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한번 네이버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 있죠? 그 공장이 현재 울산 공장보다 2배 반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여기가 3만 5천 명이면 거기는 곱하기 2만 해도 7만 명이 넘죠. 8, 9만 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 고용은 8,400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AI를 활용을 하고 로봇을 활용했더니 그만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 애들이 안 태어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또 노동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고용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가 나오죠. 이걸 해결했으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기 위해서 현재 제조업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현재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이 AI에 대한 성능이 진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오픈 AI가 문제가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줄 정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기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나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미국이 하다가 버블인 것 같아서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서 AI가 성능이 비교가 안 된다면 미국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무기체계는 AI가 없으면 안 되는 체계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지까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될까요? 언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분명해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지금 투자를 더 하면 지금 구글이 잘했지만 또 그룹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 그룹이 잘하다가 또 다음 버전에 클로드가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확연하게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구글하고 오픈에 2개 위에는 얘네들이 이제 넘사벽이 됐어.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못 따라올 것 같아.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더 이상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글로벌의 모든 AI 기업들이 서로 남마다 투자한다고 난리일 건데 내가 이제 거기서 탈락을 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수요가 안 생길 거잖아요. 그 두서너 개 정도 기업 빼놓고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AI는 계속해서 퍼부을수록 성능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그러는 거 온당치 않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투자가 과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한 거지 사실은 과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투자해놨던 것들이 유설비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봐도 이제 구글, 오픈 AI 2개는 넘사벽이 됐고 나머지 애들은 투자해도 안 될 것 같대. 나는 선택지가 생길 때 이제는 야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그냥 구글만 쓰면 돼.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오픈 AI만 쓰면 돼. 이게 하나만 살아남진 않을 건데요. 2-3개 정도로 좁혀질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좁혀질 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지금 버블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방어는 공격인 것처럼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버핏 지수 아니면 펀더멘탈 대비 지금의 가격의 상승 등을 놓고 보면 버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버블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버블이 언제 정점에 오든지 아니면 터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셈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한 거고 하나는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의 AI 버블은 과거 IT 버블 때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IT 버블 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기업들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즉 지금도 우리의 AI 기업들의 매출을 놓고 매출이 꺾이면 버블이 꺼질 거야 라는 것을 맹신한다면 이번에도 크게 다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와 다뤘던 것은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들의 마진이죠. 매출 이면에 많이 팔아도 마진이 줄어드는 그 포인트가 과거 IT 버블의 결과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AI 기업들의 가장 앵커하고 있는 최상단에 있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언제 정체를 갖고 꺾일까? 저는 그것을 가장 보는 잣대다라는 걸 과거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떠나서 AI의 미래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수많은 선배들하고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아니면 AI는 오히려 우리 삶을 해칠까요? AI가 그리는 미래가 아직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려지는 AI 미래가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그려진다면 단정진다면 저는 그게 버블의 거의 정점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신호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사례를 빌으면 매출을 볼 게 아니고 영업이익을 보자. 영업이익이 마진이 꺾인다면 그때가 버블일 것 같다라는 데이터 힌트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AI 미래가 여기 한 500분이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AI 미래가 좋을까요? 네, 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가 버블이 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좋다고 어느 분은 글쎄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안 좋겠는데 이견이 분분하면 분분할수록 우리는 주식시장에 그랬던 것처럼 버블을 먹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우리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출범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시종일관되게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나 금투세에다 또 세제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효과가 이제 희석되거나 소멸되면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적어도 저런 랠리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빈센트 먼저. 네, 두렵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기세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 좋겠으나 우리 역사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코스피의 5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1번은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여겼던 80년대입니다. 모든 게 다 쌌죠. 잘만 만들면 잘 팔렸던 시대고 한국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기 투자했으면 264%라는 평균적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한 번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조 호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외부에서 불어온 훈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봤던 훈풍이 한국에 기회를 줬다. 두 번째는요. 2000년대 초반인데 바이코리아입니다. H증권이 한국을 사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구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을 주창했죠. 이때 전후로 달라졌던 것은 당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 많이 사봐야, 오래 사봐야 한 달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바이코리아 시대 이후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외생적인 훈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가 오늘 약간 좀 이번 달 들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7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연간 수익률입니다. 한국의 연간 수익률 3개년 이상 연속해서 올랐던 것은 50년 역사에서 5번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누적으로 올해 70% 이상 연속해서 올랐던 것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5년씩 올랐습니다. 자, 올해 70%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라고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도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훈풍은 아직 없습니다. 1번, 2번하고 좀 다르죠? 1번, 2번은 외생적인 훈풍이 한국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게, 우리 증권업계에서 그것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내부에 대한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국에 단 한 번도 한국의 가계자산을 부동산의 통산으로 자발적으로 바꾼 정부는 없습니다. 바꾸려고 했으면 다 실패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큰 자금이 옮겨가는 첫 해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생적인 훈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어떨까요? 저는 국내도 계속해서 친동산, 친주식적인 정책이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장기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동안 한국 증시가 괄목할만하게 레벨업 됐을 때 항상 교집합, 외생적인 훈풍, 외생적인 훈풍이 약간 표준은 아니지만 가미된다면 상당히 올해만큼 기대할 수 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두 가지 외생적인 훈풍이 아직 이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뜨거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우선 전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1차 상법 개정이 있었고 2차 상법 개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상법 개정의 요건은 뭐냐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 이익을 기업의 오너가 사적으로 편취하지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동안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회이사들이 그런 걸 못하게 못 받은 게 1차였을 거고요. 두 번째 상법 개정은 뭐냐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배당을 많이 준다던가, 근데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법이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분리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이든 2차 상법 개정이든 전제적으로는 뭐죠?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적으로 못하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줄 수 있게,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성장의 가능 요건인 거지 현재 상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코스피가 우상해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이 잘 된다면 기업들이 이익을 잘 벌었을 경우 그 주가가 원래 올라가야 될 주가보다 주주 환원 효과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올해도 내년에도 그 2년에도 지속적으로 올리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가정은 아니죠. 상법 개정한다고 이 기업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속성장 가능했던 국가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 미국 위에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게 40년 만에 이제 제자리에 온 거지 사실은 지속성장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상법 개정 때문이었을까? 일부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 부수적인 요인인 거고요. 가장 큰 요인은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0년 단위로 주도주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주도주들은 새롭게 미국을 이끌 만한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예컨대 현재 미국 시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스타트업입니다. 엔비디아도 스타트업이고 테슬라도 스타트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도 스타트업이었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거대한 스타트업들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오픈 AI도 스타트업이죠. 미국은 그런 국가입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주도주가 되고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가면서 올랐던 겁니다. 자, 미국도 GM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평생 올랐느냐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사실 추세적인 상승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였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치 미국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주주환 원을 해서 상법 개정에 준하는 것들 때문에 우상행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의 개념이 되려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있고 이 혁신을 통해서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아우를 만한 기업들이 새롭게 나올 때 지속성장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하는 정책이 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성장 가능하려면 벤처를 키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중국처럼 중국도 여러분들 최근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도 전부 다 벤처죠. 유니트리, 유비테크 전부 벤처 아니었던가요? 글로벌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만 유일하게 지속성장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또 벤처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되면 벤처가 어렵다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후배들 대학 가려면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지 우리 그럼 공대 가려고 안 하시잖아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어떤 현재 있는 기업들을 아우를 만한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많이 필요해야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취임 후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크립토 시장이 좀 광풍이 불었죠. 또 하물며 그 아들들이 알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내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다가도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트럼프 신공이 통하더란 말이죠. 올 4월에 폭락 장세 때 제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에 많은 미팅이 있었는데 다 캔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미팅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산이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근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지금 사시라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역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강한 회복력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을 저렇게 자기 사람을 심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 리스크 점검으로 이 트럼프가 과연 리스크냐 아니면 시장의 수호자냐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보죠. 이선영 대표님. 수호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변동성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미국은 엄청나게 내년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11월 5일에 있을 중간선거가 알고 계시죠? 중간선거가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하원의원 전원을 갈고요. 상원의원은 100명인데 3분의 1씩 갈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레임덕으로 가느냐 아니냐로 바뀌어집니다. 미국은 3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치면 트럼프 사실상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서 무리수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오늘 연준이 그 답을 어느 정도 전달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연준이 취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있었죠. 단기채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단기채를 왜 사냐면 지금 연준이 엄청나게 단기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채를 발행을 하면 금리가 올라서
급락을 시장이 완전히 개박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채라는 걸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난 1년간 발행된 채권의 81%가 단기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단기채를 사줄 만한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무너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연준이 대신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사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임시방편인 줄 아십니까?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도 돈을 계속 쓸 거고 지금은 연준이 사주는 거고 그 뒤에는 연준 대신에 사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은 뭐냐면 연준이, 미국이 돈을 쓰기 위해서 단기채를 발행할 건데 이거를 사줄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을 지니어 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지니어 사이트법이 올해 10월 17일 날 트럼프가 사인을 했는데 미국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사인한 뒤로 18개월 뒤에 법이 발효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2027년 1월에 그 법이 발효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미 끝장이 뒤죠? 불칙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세부조항을 만든 날로부터 120일 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그 금융감독조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금융감독조항이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지면 그로부터 넉 달 뒤에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 발행되면서 굳이 연준이 이제 채권을 사주지 않아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지금부터 사적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양적 완화를 불을 지핀 거는 연준이 먼저 몇 달 동안 해주고 특히 4월 15일이 중요하거든요. 4월 15일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날입니다. 이때 돈이 정말 많이 유동성이 마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 마르면 정말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법이 완성이 안 될 것 같으니 이때까지는 연준이 막아주고 그 뒤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서 유동성 랠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버블이 온다면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뿌려내는 이 돈의 힘부터 시작을 해서 머니 게임이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좋아야 우리가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가 시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왜 변동성 요인이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요인들이 나중에 결국 자충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뿌려낸 돈들 또 내년에 단순히 주가만 오르면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 지표를 보시면 오늘 연준도 얘기했지만 고용시장이 안 좋다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금리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 시장으로 과잉스럽게 돈이 몰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선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11월 정도 되면 경기가 좋아졌어라는 게 있어야 트럼프를 지지할 텐데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나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시점을 딱 못 받긴 어렵지만 아마도 빠르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번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뿌려대는 걸 보면 이걸로 인한 유동성 효과로 시장은 큰 그림에서 좋아 보이지만 그 중간에 경기를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해서 내려갔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금융 발작이 한번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한번 큰 변동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경청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믿습니다. 저의 지금 잠정 고민은 연준의 무용론이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떠냐? 트럼프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인들의 시대정신의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를 곰곰이 따지고 보면 거기에 중간 결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유동성인데요. 변수를 동반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모 아시죠? 저는 초포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뭔가 정체하면 안 되는 듯한 그런 기류들이 무엇이든 사야 되는 기류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겁니다. 저는 유동성의 힘을 믿습니다. 유동성은 결국 자산 가격의 인플레를 동반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는 한 그를 리스크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트럼프는 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린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는 트럼프는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만 얘기할 수는 없죠. 기회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빈센트. 미국 시장이 좋아요? 한국 시장이 좋아요? 유동성의 증가폭이 저의 바로미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반기는 국장, 하반기는 미장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70%가 떴습니다. 코스피 인덱스가. 상반기는 비슷한 기세가 이어질 것 같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에 어디가 더 좋을 거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뭐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내 시장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젠수랑도 우리나라에 왔다 갔지만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가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에서 파트너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바야흐로 그동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라는 걸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갔는데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슬금슬금 그동안의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컨대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율주행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관련 기업들도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비상장이에요.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좋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쪽이 좋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젠수랑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이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한데 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한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집에 청소기 하나 있으시죠? 로봇 청소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요 녀석이 카메라로 내 모든 사생활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로봇은요 카메라 덩어리예요. 얼굴 보면 다 카메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은 죽었다 깨라도 중국제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라면 미국은 두뇌를 되게 잘하죠. AI라는 걸.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어떤 국가도 지금 중국제를 쓰면 모든 정보가 다 새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젠수랑이 어떤 고민을 한 거냐? 그건 중국 빼고 누군가는 만들어줄 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 하드웨어는 잘하는데 지금 기계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몰라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데 하드웨어, 즉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나라를 봤더니 한 나라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한국이 GPU 26만 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은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되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살만한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밤잠 못 자고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는 낮에 우리나라 주식하고 세금도 아끼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거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상추지 않을까. 요즘 환율 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요 종목, 요 주도주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정말 요 하이라이트니까 두 분께 한번 기대를 한번 걸고 두 분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죠. 뭘 사야 됩니까? 참 어려운데요. 사실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반기를 놓고 봐서 어떤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AI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적 한계들이 계속 나오면서 병목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다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처음에 AI가 발현했었을 때, 챗GPT가 나왔었을 때 GPU가 없어서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GPU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계산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안 들어오다 보니 HBM이라는 게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반도체 병목이죠. 그렇죠? 반도체 병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AI가 되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클라우드라는 데에 있어서 뭔가 저장을 해둘 때 저장하는 건 내 사진이건 아니면 중요 문서 아니면 저장을 안 하시죠? 근데 지금 AI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 때마다 그걸 다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그릴 때마다 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이 저장하는 시스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반도체 수요가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물어보고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반도체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게 병목 때문에 지금 수요가 사실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언제 끝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함부로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라는 게 되게 좋아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수요가 이럴 거니까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럴 텐데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요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본인조차도 몰라요. 실제로 하이닉스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증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수요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것보다 천문학적이에요. 저는 역사상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요즘 눈만 뜨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기자분들이. 야 너희들 실적 발표 좋은데 혹시 내년에 도전이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부러지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니 했더니 엔비디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빅테크 애들이 돈이 없어서 내 칩을 못 살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일단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최고 발행하면 되니까 두 번째가 재밌었어요. 빅테크 애들이 전력이 없어서 내 반도체를 사지 못할 경우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기업들이 똑같은 전력, 똑같은 GPU를 가지고 경쟁했지만 의외로 성능이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여전히 필요한 전력을 확보해서 여전히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전력이 없어서 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개선을 못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내년은 전력 부족이 본격화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당장 필요한데 전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뭘까요? 야, 지금 당장 전력화될 수 있는 게 뭐야? 저는 그래서 태양광과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죠? 태양광이 없으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ESS라고 불리는 2차 전지가 저는 화려하게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2달 전부터인가 모 경제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가장 급한 나머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업종이 기업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의외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연관된 LNG나 원전도 제가 볼 때 새로운 주도주로서 각광을 받는 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이태원이군요. 이태원. 네?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반도체는 상수고 여러분 기억하기 좋겠습니다. 이태원반 박수 한번 할까요? 이태원.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믿습니다. 자본시장 역사상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부동의 1등 지속되고 왔습니다. 하지만 1등과 2등이 미국 사회처럼, 미국 주식시장처럼 자각해 놓으면 1등이 바뀌는 그런 한국의 상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가총액 1등인 전자, 시가총액 2등인 닉스,
그럼 저는 좀 더 모멘텀이 있는 SK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미국은 AI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AI가 상당 부분 미국은 좋을 것 같다. 그래도 한국은 TPU냐 GPU냐 거의 교집합에 있는 HBM. 저는 대장주를 위협하는 주도주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 주식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여러분, 상반기 끝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부회장님 계시니까 한번 제가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더 정확하게 맞출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지금 아무도 안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께 조심해야 될 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빈센트부터 드릴게요. 가만 보니까 리스크는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요. 내가 삼성전자를 4만 원에 샀지.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어. 이거 장기 투자입니다. 이거 성공하는 초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요. 매월 일정하게 동일한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SK하이닉스를요. 매월 지속해서 사모으자. 의심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비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프로 투자자라면 비투자가 아니라 뭐래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지수 보면 여전히 4천 넘잖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쉬어가는 국면들이 결코 만만치 않을 정도로 기업들이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빚을 투자하게 되면 중간에 다 털리세요. 못 견디세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요, 올바르게 내가 맨정신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빚을 내서 하면 그 변동성에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랑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특히 상반기에 한 번 제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지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는 생각보다 더 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길게 보면 종착역을 보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과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변동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끝에 가서 많이 오른 다음에 지나보면 이게 상승세였다는 걸 아는 거지 중간중간 보면은요 그게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언론 때문에 또는 유튜브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한 번 조종받을 거는 한 번 보면 되는데 보면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시죠? 특히 시장에서는 시장의 겁주는 몇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만 그분들 의견도 한 번만 들으면 아 이런 경계를 해야 되는구나 싶은데 그걸 10번 20번 하면 실제로 사람이 변합니다. 겁이 나고 그러면서 판단을 또 잘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걸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알고리즘처럼 작용을 해서 나의 마음을 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들 주셨네요. 제가 그래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선엽 대표님보다 고참이에요. 그래서 태도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공한 분들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장점들도 있고 그분들이 남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주식이 됐던 뭐 경영이 됐던 또 본인 삶의 운영이 됐던 간에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분들 주변에 있는 겁니다. 네. 좋은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 그 인생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유 저런 사람 이런 속에서 군계일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잡주를 사서 내가 성공해보겠다라고 군계일학에서 와 이런 관용을 버리세요, 여러분. 네, 검증된 좋은 주식과 함께 하셔야지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두 분들처럼 검증된 컨텐츠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도요, 일주일, 한 달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 해에 기가 막히게 쪽집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거 없고 충동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있는 콘텐츠하고는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검증받은 증권회사, 검증받은 채널, 콘텐츠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여러분들 선호, 여러분들 성향 이런 것과 잘 안 맞아도 나도 저 얘기를 좀 들어보지, 콘텐츠가 좋다면 이런 개방감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골수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실패하고 이런 분들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주식과 늘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2026년에도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보다 투자 하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하나증권 저희 성표TV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실한 열정적인 표현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